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부당이득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말미에 설명을 좀 다 하지 못했던 부당이득의 효과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그리고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서 또 특별히 따로 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자는 손실자에게 손실을 반환해야 된다. 손실자에게 자신이 받은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그러나 예외적으로 비체변제의 경우에 반환받지 못하는 어떤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자, 부당이득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 부당이득 반환, 뭐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그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는 무엇이며,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그리고 이 부당이득 반환이다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 말미에 말씀드린 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하고 또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의하는 경우하고 뭐 그런 경우에 학설상으로도 입장 차이가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부당이득이다라고 했었을 때 물론 뭐 이 법상 원인 없는 이 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자, 이거 대원칙이죠. 대원칙인데, 자, 요 이득과 관련해 가지고 어디까지를 이득으로 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견해 대립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뭐 이득을 받기 전 상태하고 현재 이득을 받고 난 상태 사이에 있던 차액, 그걸 반환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론 구성하는 견해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 재산적 이득을 취한 것, 그걸 이렇게 반환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이 결국에는 뭐 이득 반환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다소의 차이는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득의 개념과 관련해 가지고도 그런 해석상의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득을 반환할 때 원칙적으로는 이 원물 반환이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물 반환. 그러니까 실제로 받은 물건 자체를 이렇게 반환하라라는 것이고, 받은 물건 자체를 반환하기가 힘든 경우, 그럴 경우에 가액 반환을 하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물 반환, 통상 뭐 물건 자체가 특정물이다라고 했을 때는 받은 그 특정물 자체를 이렇게 반환하면 될 것이고요. 대체물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받은 대체물을 이렇게 반환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주의할 것은, 대체물인 경우에도, 만약에 받은 그 대체물을 이렇게 반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대체물과 유사한 동종의 다른 것으로 이렇게 반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액 반환이 원칙이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동종의 대체물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가액으로 반환해야 된다라는 어떤 것이 일반적인 이해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당이득 반환 그 범위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뭐 나중에 그 선의 수익자냐 악의 수익자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뭐 원물 자체를 반환한다라고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받은 원물 그 자체를 이렇게 반환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원물을 반환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과실이 있는 경우, 또 과실을 반환할 것인가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과실인 경우에 사실은 우리 부당이득 편에서는 선의 수익자는 현존 이익을 반환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현존 이익을 반환한다라고 할 때 이 현존 이익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도 사실은 고찰 대상 중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은 뭐 과실 같은 게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이익이 현존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이익 자체를 이익에 포함되는 과실 자체를 소비를 했다든지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과실이 현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문제인데, 또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그 부당이득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재산적 이익이 증가하는 것, 당연히 부당이득이 있지만 소극적으로 비용을 감소시킨 것, 이런 것도 이득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과실을 이렇게 소비를 했다라고 했을 때 다른 비용이 감소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용 감소니까 이득이 있다, 현존이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론 구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현존이익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또는 뭐 과실을 갖다가 반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그 의미 자체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미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도 좀 중첩되는 부분으로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부당이득법에 의한 이익의 반환, 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효과로서 어떤 그 이득의 반환, 이라는 것이 문제될 때 각각 그 범위가 좀 달라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부당이득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당이득 반환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 흔히 이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악의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자기가 받았던 이익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거기다가 또 그 손실자에게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물권편에서 배웠던 201조 내지 203조의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1조 내지 203조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쪽에서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과실 반환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선의의 점유자 같은 경우, 뭐 그런 경우에는 과실 수취권이 인정이 됩니다.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니까 과실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식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악의 점유자 같은 경우는 과실도 반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부당이득법에 의해서 선의 수익자인 경우에는 사실은 현존이익을 반환해야 되니까 자기가 실제로 과실이 있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과실 수취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으면 이익이 현존하는 것이 되니까 과실까지도 반환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1조 내지 20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적용되는 이런 관계에서는 선의의 이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들었던 얘기는 합니다만은 A하고 B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뭐 X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자, 요 계약 자체가 무효였다는 거예요. 또는 뭐 취소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경우에 이제 요걸 또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물권 행위 개념의 독자성을 인정하느냐, 유인성설을 취하느냐, 무인성설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어떤 무인성설을 입장에 취하게 되면 이 사람은 계약이 취소됐다 하지만은 현재까지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X 부동산의 등기 명의가 여전히 B에게 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이 여전히 소유자예요. 결국은 물권적 청구권 자체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했을 때 그 반환되는 관계를 부당이득 유사의 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인데요. 자,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결국은 뭐 돌려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경우에 이 사람은 여전히 본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겁니까? 요 사람 같은 경우에, 748조로 해결하느냐, 아니면 201조 내지 203조를 가지고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이 사람은 결국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넘겨줘야 되고, 점유도 이렇게 넘겨줘야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유인론에 의하게 되면 이 사람은 소유권자는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 앞으로 등기가 있다 해도, 등기 자체는 무효 등기인 것이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점유 자체는 이렇게 반환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점유 자체를 부당이득으로서 A한테 반환하게 된다. 이런 식이 된다는 건데, 지금 그러면 뭐예요? 본권자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효과로서 결국은 소유권 또는 소유권 및 점유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A에게 회복시켜야 되는 이런 관계로서,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요 내용 자체가 부당이득이니까 748조에 의하게 될 경우에는 뭡니까? 과실 수취권이라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뭐 이런 어떤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201조 203조의 문제로서 해결해 가지고
748조의 적용을 배제시키게 되면 결국은 201조, 203조가 적용될 경우에는 선의 점유자 같은 경우는 과실수취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인승설에 의하게 될 경우는 이 사람은 또 뻥권자도 아니고 점유만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회복시키는 단계에서 과실을 이렇게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748조의 법리에 의해 가지고 해결을 하느냐 아니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그 법리에 따라서 해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반환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설상 어떤 지배적인 견해다라고 하는 견해에 따르면 원물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 원물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하고 가액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를 나누어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원물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물론 부당이득 반환에서 이 원칙이 원물 반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원물 반환이 문제되는 어떤 그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적용을 하고 가액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748조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학설상 다수의 견해라는 것인데 그런 점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단독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실 때 어려움을 초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학설상으로도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론이 정립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부당이득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 선의 수익자냐 악의 수익자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거는 악의 수익자 같은 경우는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해야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현존 이익만 반환하도록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따라서 그 점도 그 반환 범위에 있어서 차이점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반환을 한다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요소는요. 통상 우리가 받은 이익을 반환한다.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한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은 손실자의 손실보다 수익자의 수익이 더 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또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손실자의 손실은 7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자의 이득은 100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수익자는 100을 반환해야 될까요? 70만 반환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입법 내에 따라서 또는 학설에 따라서 약간은 좀 이해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견해에 의하게 될 경우에 손실자의 손실의 범위를 한도로 해서 수익자가 수익을 반환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 태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손실자의 손실이 70이고 이득자의 이득이 100이다. 라고 했을 때 이득자는 100을 반환할 것이 아니고 70을 반환하면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손실자의 손실은 100인데 이득자가 이득한 게 70이다 라고 한다면 이득자가 100을 반환하는 게 아니고 70만 반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 문제가 결부되는 불법행위 책임이라든지 이런 영역과 관련해서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손실자의 손실이 100인데 이득자의 이득이 70이다라고 했을 때 이득자는 70만 반환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불법행위 문제다라고 한다면 이득자가 70을 얻었던 50을 얻었던 아니면 150을 얻었던 간에 손실자의 손실 100을 전부 다 이렇게 배상해 줘야 되는 것. 그런 점에서 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해서 효과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용어들 중에서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이 이 현존이익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현존이익,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원물 반환이냐 가액 반환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원물 반환이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목적물 자체를 뭐 그대로 이렇게 반환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목적물이 훼손되었다라고 뭐 훼손된 상태로 이렇게 반환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현존 이익과 관련해 가지고는 선의의 수익자의 경우에만 상정할 수 있는 반환 범위이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이 현존 이익이란 말이 나왔을 때 현존 이익의 어떤 그 결정 시기 언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현존 이익을 결정할 것인가,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 학설상으로는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자라는 견해도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설을 제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자라는 견해도 있고, 구체적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자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의하셔야 될 규정은 우리 민법 749조의 규정인데요. 어쨌든 선의자이냐 악의자이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선의자이다 악의자이다, 사실은 판단하기가 사실은 애매한 어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은 선의냐 악의냐를 판단할 때 수익을 받은 시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민법 749조에서는요 당초에 이렇게 수익을 받을 당초에는 선의자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법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할 경우, 그때부터는 악의자로 이렇게 봅니다. 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수익자가 패소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소 제기 시부터 수익자는 악의인 것으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규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의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따라서 뭐 손실자가 수익자의 악의를 입증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입정한 시점, 입정된 악의 시점, 그때부터는 수익자도 악의인 것으로 이렇게 다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 현존 이익과 관련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현존 이익이라는 개념 나왔을 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것은 어떤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하고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어떤 것들 중에서 상실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현존 이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은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통상 이제 그런 말들을 우리가 낭비한 경우, 뭐 이런 경우로 예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개념적으로는 낭비냐 소비냐가 다시는 판단하기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통상은 수익한 것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들 중에 상실된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통상 이야기하기로는 목적물 자체가 어떤 도난을 당했다든지, 또는 목적물 자체가 동물인 경우에 동물이 죽어버렸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외에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들었던 각종 계약 비용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기타 각종 세금 같은 거, 그런 것들도, 현존이익에서는 제외하고 이렇게 산정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에서는 특히 반환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 또는 반환 양식과 관련해서 원물 반환이 원칙이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할 때 가액 반환을 한다는 것, 그다음에 선의자이냐 악의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 특히 이제 악의자의 반환 범위는, 악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는 상당히 넓은데, 선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는 현존 이익의 하나지만 현존 이익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는 것. 특히 또 그리고 사실은 그래요. 이익이 현존한다 안 한다. 결국 이게 현존 이익 쪽에서는 문제가 될 것인데, 이익이 현존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어떤 입증, 이런 것들은 누가 할 것인가. 요것 또한 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입증이다라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요것과 관련해가지고도 통상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현존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수익자 입장에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기억에 두셔야 될 내용은 사실은 받은 이익 자체가 그 금전적인 것, 받은 이익 자체가 금전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 요게 우리 법원이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인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자 입장에서 이득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 뭐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 유의하실 내용입니다. 자, 그래요. 그 부당이득의 효과와 관련해서도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못한 내용 중에서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있었죠. 불법 원인급여. 자, 이 불법 원인급여와 관련해서는 우리 민법 7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불법 원인급여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연상을 해야 되는 내용은 우리 민법 103조의 내용입니다. 103조의 내용. 자, 무슨 말이냐. 우리 민법 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이렇게 하고 있죠. 따라서 그런 어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 자체를 103조에서 적극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46조에서는 이 불법 원인급여 반환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746조에서는 이런 어떤 불법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뭐 급여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반환시키지 않음으로써 불법 행위 자체를 불법적인 어떤 원인으로 인한 행위 자체를 소극적인 의미에서 또 차단을 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상 우리가 103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103조에 반하는 어떤 그런 법률 행위가 있었는데 그런 법률 행위로 인해서 무언가를 이행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니까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런데 103조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에 따라서 무언가를 이행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03조 위반이라서 무효니까 더 이상 원인 없이 이렇게 이행된 것이니까 이것이 그 부당이득이 돼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요게 불법한 원인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746조에 의해 가지고 반환 청구를 못 받게 되는 어떤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통상 우리가 설명할 때 103조하고 이 746조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한 가지 의문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이 불법 원인급여가 103조하고 동전의 앞뒷면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했는데, 요때 746조에서 이야기하는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 요 의미를 어떤 식으로 파악할 것인가라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103조에 보면 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746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불법도 103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서 이게 뭐 사회질서 위반인 경우,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사실은. 따라서 이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이 뭐 소위 말하는 강행법규 위반,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이 지금 746조에서 이야기하는 불법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어떤 뭐 또 다른 견해에 의하면 이 강행법규 위반도 포함이 된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또 다른 견해에 의하면 아예 뭐 103조 위반에 해당되는 모든 사유, 요거는 당연히 746조의 불법 원인에 다 해당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 두 가지 범위를, 그러니까 불법 원인급여에서 이야기하는 불법의 의미와 103조의 어떤
규정하고 있는 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 상관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반환이 되는 것이냐 반환이 되지 않는 것이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강행법규 위반인 경우 이런 경우에 746조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라는 것이 문제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또 용어상으로는 이 강행법규라는 표현 자체도 이게 또 견해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견해들이 있는데, 통상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강행법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는 그런 일종의 효력 규정으로서의 어떤, 강행 규정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부동산 실명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런 어떤 그 부동산 실명법 위반의 그 명의신탁, 물론 부동산 실명법의 주된 어떤 목적 자체가 명의신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 금지 조항, 요것들은 효력 규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런 것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강행법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반하는 행위, 당연히 그 103조에 반하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그 부동산 실명법에 반하는 그런 명의 신탁이 있었다라고 할 때, 그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 신탁한 재산을 자기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746조, 즉 그 불법 은인급여이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아니다. 이 746조의 불법이라는 것을 이 강행법규 위반까지는 포함할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견해에 의한다면 그런 경우에도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겠죠.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그 불법 은인급여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불법을 어떤 식으로 의미하느냐,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 라는 거에 따라서 결국은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라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요 의미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어떤 그런 부동산 실명법에 반하는 그런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에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을 이렇게 반환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우리 법원의 태도에 따르게 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판결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 법원의 태도는 요 746조의 불법을 이야기할 때 요 강행법규에 반하는 거, 요거는 포함을 안 시킨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어떤, 물론 746조하고 103조의 관계 자체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표리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요런 어떤 강행법규 위반은 지금 여기서 746조에서 이야기하는 불법과는 다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 746조에 의해 가지고 불법 은인급여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손실자 입장에서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746조에서 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불법 은인 자체가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있어요. 따라서 불법 은인 자체가 수익자에게만 있다라고 할 때, 그럴 경우에는 손실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민법 정책편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폭리행위 같은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104조 위반용. 자, 그럴 경우에 결국은 그 폭리자에게만 원인이 있는 거죠. 불법 원인이. 따라서 그런 경우에 어떻다는 겁니까? 폭리자 입장에서는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식의 이야기가 746조의 단서의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불법 은인급여로서 반환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할 때 주의하실 거는, 자, 일단은 그 손실자 입장, 그러니까 급여를 한 사람 입장에서 불법 원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수익자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 당연히 반환 청구가 안 되겠죠. 이미 한 급부에 대해서. 근데 수익자에게 불법 원인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그때도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에 있어서 급여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다 없다 사유를 불문하고 당연히 그거는 반환 청구 못 하겠죠.
반대로 746조 단서에 의해서 급여자, 다시 말해서 손실자에게 불법 원인이 없고 수익자에게만 불법 원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다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점들을 뭐 큰 틀에서 먼저 이해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불법 원인 급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불법한 원인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자, 이런 어떤 불법한 원인이다라고 할 때 그 유형은 여러 가지겠죠. 유형 자체도 사실 뭐 학설상으로도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뭐 급여 자체가 어떤 그 불법성을 띈 경우,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경우로서 우리가 흔히 예를 드는 것이 뭐 도박 자금을 이렇게 대여한다든지, 또는 그 어떤 부정의 대가로서 뭔가를 이렇게 급여를 한다든지라고 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급부 자체가 아예 그냥 불법성을 띠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불법 원인을 조건으로 한 어떤 그런 급여인 경우, 예를 들어서 위패를 제작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급여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불법 원인 급여다, 불법한 원인이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불법 원인에 대한 어떤 불법한 원인에 대한 대가로서 뭔가를 또 지급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불법 원인이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 도박판에서 도박빚을 졌어요. 도박빚을 졌고 그 빚에 대한 어떤 그 이행으로서 예컨대 그 채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이전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법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이, 그런 유형들이 이 불법 원인이다라는 점은 뭐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동기의 불법인 경우입니다. 동기가 불법한 경우, 동기가 불법인 경우에도 과연 이걸 불법 원인 급여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그 불법한 목적으로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갖다가 빌린다. 예를 들어서 뭐 윤락가를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건물을 임대한다, 또 임차한다, 라고 했을 때,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건물 가지고 뭐 윤락가를 운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또는 뭐 도박장을 운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태죠. 따라서 뭐 학설상 또는 우리 판례상 입장에 따를 경우에 실제로 어떤 그런 동기가 표시가 되었다든지 상대방이 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경우, 뭐 그런 경우에만 그 동기의 불법으로서 이런 어떤 불법 원인 급여의 영역에서 고려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될 게, 이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급여가 존재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급여가 존재해야 된다. 자, 이때는 급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인데, 이런 어떤 그 급여가 있어야 된다. 물론 급여를 할 때 당연히 뭐 급여자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급여가 있어야 된다는 건 이건 당연한 요건이겠죠. 그런데 이런 어떤 급여 자체가 사실상 이익을 주는 것이어야 된다. 사실상 이익을 주는 것이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이익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단계의 것인 경우에는 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 단계,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었으니까 실제로 어떤 무언가가 그렇게 이루어진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갖다가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A하고 B하고 도박을 하다가 B가 도박빚을 크게 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B가 좋다, 나중에 나 이 갚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B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자, 이런 경우. 자, 어떻게 보면 저당권까지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급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B가 나중에, 그거는 도박빚 같은 경우는 안 갚아도 된다고 한다는데, 내가 지금 니한테 저당권 설정해 준 거, 이유 없이 이렇게 해준 거니까, 그 저당권 설정된 거, 등기 말소해라. 라고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연히 103조 위반의 행위고 또 불법 행위, 불법 원인 급여이다라고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사실상 이익이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죠. 사실상 이익이어야 된다라고 설명했는데, 그런 식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이 정도의 단계,
이 정도의 단계는 사실상의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 B는 A를 상대로 해서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거, 그 등기를 갖다가 말소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 물권법에서 여러분들 그 변칙담보편에서 양도담보 같은 거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물론 뭐 이런 어떤 변칙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표현에서도 변칙담보니까 담보권이죠. 담보권이 설정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 사례에서는, 담보권 정도가 설정된 경우에는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또 사실상 이익이 없는 거니까, 뭐 예컨대 등기가 갱료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등기를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 그런 경우는 또 우리 법원의 태도가 사실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도박빚 갚기 위해 가지고 양도담보권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가 된다는 것이죠. 뭐 그런 점들이 약간의 어떤 여러분들 보기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법리적으로는 그런 경우에는 뭐 전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익이 없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우리 법원은 보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불법한 원인에 의해서 급여가 존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환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는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예외로서 이제 746조 단서를 이야기하죠. 단서를 이야기해서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려고 하니까 그 범죄 행위를 갖다가 저지시키기 위해서 일정 급여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당연히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46조 1항에서 746조 단서에서 이야기하는 수익자에게만 불법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경우와 유사한 경우들로서 또 우리 그 학설 판례에서 인정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사례들로서 뭐 딱히 어떤 법리적으로 이렇게 공인된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힘듭니다만은, 그와 유사한 어떤 사례들로서 예를 드는 것들이, 사실은 문제는 이 103조 위반과 관련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03조 위반인 경우에 746조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103조 위반인 경우에는 다 불법 원인 급여가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의문일 수가 있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03조 위반이라고 해서 전부 불법 원인 급여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이런 103조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따라서 어떤 법리를 개발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사례들이 나오게 되었고, 따라서 그런 설명들을 할 때는 이런 어떤 746조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외 규정, 단서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와 준하는 경우로서 어떤 그 손실자의 입장에서는, 또는 뭐 급여자의 입장에서는 생존의 기초가 되는 그런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러니까 손실자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어떤 그런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103조 위반이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통상 문제된 사례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전 재산을 뭐 종교재단에다가 전부 다 기부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다 기부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생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선량한 풍토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의 기부 행위 자체는 무효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불법 원인급여 746조가 문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 반환을 안 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부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생활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생존에 기초되는 재산을 전부 다 이렇게 제공해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판례 등에서 또는 학설상 주장되고 있는 그런 주장이라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례에서는 따라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유사한 사례로 우리가 뭐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 이 기초재산을 처분할 때는 정관도 변경해야 되지만 주무관청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자, 그런데 뭐 그런 절차 없이 예컨대 재단법인의 기초되는 재산 자체를 이 처분을 했다. 그러면 물론 뭐 관련 법령 강행법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관련 규정 위반으로서 당연히 또 이것도 103조 위반이고 무효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당연히 설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불법 원인급여 아니냐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불법 원인급여라서 반환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재산법인 입장에서는 기초되는 재산 자체가 이렇게 없어지게 되니까 재산법인이 생존에 문제가 되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의 예외가 인정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예로서 여러분들이 또 특히 민법 총칙에서 103조 할 때 또 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다룬 어떤 그런 부분일 수가 있는데, 반환을 했었을 때 그 재산의 귀속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입니다. 반환을 했을 때 그 재산의 귀속이 제3자에게 이루어지는 경우, 뭐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로서 우리가 예를 드는 게 악의의 이중매매를 이야기하죠. 악의의 이중매매, 악의의 이중매매, 이런 사례를 드는데, 아마 103조 공부를 하실 때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이런 행위는 103조 위반이다라는 유형으로서 설명을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X 부동산을 매매를 했는데, 요 A가 C한테 돼 가지고 다시 X 부동산을 매매를 하고 C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 줬다라고 한다면, 통상은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 자기 재산에 대해 가지고 아직 이 사람한테 등기 넘겨주기 전에 자기 재산이니까 이 사람한테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것이고, B 입장에서는 A한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이중매매의 경우에서 이 C가 이 A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요걸 갖다가 요 행위 자체를 103조 위반으로 본다는 것이죠. 103조 위반으로 보게 되는데, 103조 위반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이게 지금 무효니까 이게 반환 청구가 가능해야 된다는, 다시 C에서 A로 이렇게 반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이런 식으로 반환했을 때 결국은 C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A한테 돌리고 다시 이게 B한테 넘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74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사유 이외에도 신의 측에 기초해서 이렇게 반환 청구가 인정되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불법 원인 급여다라고 했었을 때, 요 불법한 원인이 있고 또 급여로서 이렇게 이행이 된 것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반환 청구가 안 되지만 이런 어떤 746조 단세에 해당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런 어떤 불법 원인 급여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어떤 불법 원인 급여 자체를 반환하기로 하는 그런 특약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특약은 또 어떻게 되겠는가? 앞에서도 사례를 한두 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해를 하셨겠지만, 일단은 불법 원인 급여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예외 사유, 그러니까 반하는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일단은 불법 원인 급여인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근데 불법 원인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반환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다시 재반환도 청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불법 원인 급여다, 이걸 또 그런 어떤 반환 관계에 대해 가지고 또 특약을 뒀다, 그런 특약들도 효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불법 원인 급여로 시작된 어떤 그런 문제는, 일단은 급여가 있는 곳에 그 급여를 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 급여를 온전하게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가 주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권리 자체가 정당한 어떤 원인 자체가 정당했기 때문에 급여의 보유자가 급여를 갖다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는 건 아니고요. 법률상 74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그 받은 어떤 급여 자체를 갖다가 불법 원인 급여인 경우에는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어떤 특칙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뭐 부당이득의 효과 그리고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